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찌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끼고 사는 제 친구 같은 존재,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친정 부모님께서 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어렸던 탓에 기억에도 거의 안 남아있는 그 사고 때문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한쪽 다리를 크게 절뚝거리며 살게 되셨죠. 팔 한쪽도 약간은 불편하게 쓰셨어요.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정엄마가 어린 마음에 너무 미웠어요. 굳이 성취하는 몸으로 절뚝거리면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간 준비물을 건네주시는 게 정말로 싫었거든요. 창피했어요. 뭐하러 학교까지 와? 누가 엄마한테 이거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 하지만 유진아, 너 이거 없으면 오늘 수업 못 들을 텐데?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날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엄마가 들고 왔어. 우리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곤란했다며. 그건 미안해. 당연히 곤란하지. 곤란한 거 알면서 오는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됐으니까 빨리 가버려. 엄마 때문에 오늘 내 하루 완전히 망쳤어. 유일하게 잘 움직이는 팔로 저에게 준비물을 건네주시던 친정엄마를 보며 저는 도끼 가득한 화를 내기에 바빴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얼굴로 돌아서신 뒤 절뚝거리며 황급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친정엄마의 뒷모습을 훔쳐보면서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줄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당장에 제가 당하는 창피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몸 상태가 그러시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게 분식집 일을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고 원래 그 자리에서 하시던 노부부께서 어느 날 건강이 동시에 악화되는 바람에 그 자녀분께서 2년 정도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시겠냐, 돈은 따로 안 받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걸 수락한 것 뿐이었어요. 나쁜 마음 안 먹고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오는구나. 길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유진이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비싼 학용품도 사줘야지. 중학교 올라가면 돈이 여러 가지로 들 테니까 저축도 잘 해놓을 거야. 친정엄마가 결의를 다지며 싱글벙글 웃고 계실 때 저는 심경이 복잡했어요. 벌써부터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기에는 집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대신 친정엄마가 작은 분식집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던 모든 나날 동안 그 앞으로는 한 번도 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빙 돌아서 길을 다녔어요. 유진아, 학교 마치고 들러서 떡볶이 좀 먹고 그래. 나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안 먹고 싶어. 그래?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알기로는 우리 유진이가 떡볶이 귀신인데. 이상하네. 엄마가 떡볶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와서 맛 좀 봐. 전에 팔던 맛보다 더 맛있다고.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주던데? 우리 유진이도 학교 끝나고 떡볶이 한 컵 먹으면 좋을 텐데. 아,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엄마 딸이라는 거 광고 좀 그만하라고. 그런 거였구나. 아, 엄마가 또 주책맞게 굴었네. 우리 유진이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가 너무 무심했다. 그치? 엄마 미안해. 친정엄마는 매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그러는 법이 없었어요. 성질이 새어나온 눈물 맺힌 눈가에 힘을 주고서는 씩씩거리는 게 전부였죠. 친정엄마를 굳이 이겨먹어야 성에 차는 아이였나 봐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절뚝거리며 부지런히 분식집을 오가고 힘겨운 한쪽 팔로 조리를 하면서 친정엄마는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중학교도 멀쩡히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구매하는 광고에 나오는 브랜드 교복 전문점에서 저도 새 교복을 맞출 수 있었죠. 친정엄마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서 저는 제 몸보다 한 치수 크게 교복을 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친정엄마가 궁상맞아 보여서 싫었어요. 교복 전문점 사장님께 가격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인 같은 게 어디 있냐면서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손등을 반쯤 덮는 긴 교복의 길이에 불만을 품었죠. 꼴에 사춘기가 됐답시고 얼마나 또 철이 없고 싸가지 없게 굴었던지 몰라요. 공부가 답이고 공부가 미래라는 친정엄마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엄마도 공부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강요해? 엄마 중졸이잖아. 그랬으면서 맨날 나한테는 공부, 공부, 공부. 공부 타령 지겨워. 공부가 밥 먹여줘? 공부가 결국은 밥을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집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중학교까지만 나온 거였지만 돌아가신 네 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었다. 상황이 따라줬다면 대학까지도 갈 수 있었던 분이었어. 머리가 무척 좋았거든. 그래봤자 뭐해. 결국은 대학 안 나오셨잖아.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일찍 죽으면 끝이야. 일찍 죽을 걸 알았다며 공부할 시간에 즐겁게 놀 것을 그랬다고 아빠도 후회할걸? 사춘기라는 방패를 두르고서 제가 그런 공격을 가했을 때 친정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던가를 기억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표정, 더없이 상처를 받았다는 표정, 바로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캥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표정을 하시고서도 저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돌아서셨던 친정엄마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다는 사과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초라한 뒷모습의 크기보다도 더욱 작은 그릇의 소유자였으니까요. 그 정도밖에 저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친정엄마를 내심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친정엄마께 막말은 뱉지 않았고 농땡이를 피우고 다니는 것도 그만두었어요. 그 덕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꽤 철이란 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뒤늦게 후회하며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시작하게 했죠. 그러자 꽤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칭찬도 처음으로 받아봤고 제가 받은 성적표를 슬그머니 친정엄마의 로션통 옆에 두는 것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내용물을 끝까지 아껴 쓰기 위해서 거꾸로 뒤집혀져 있던 로션통이 어쩐지 제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싸한 립스틱 하나 없는 엄마의 화장대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때에 들여놓았던 작은 탁상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제 성적표는 탁상의 구석에 몇 권 쌓여있던 친정엄마의 손때가 묻은 서적들 가운데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꽤 괜찮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지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전문대에 최종 입학을 했습니다. 돈도 안 들거니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크나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죠. 하지만 그런 건 극소수의 이들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인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거나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였죠. 저는 전문대를 나와서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따로 들지 않았다는 게 그 전문대를 나온 최고 장점이었던 거예요. 별로 안 친했던 대학 동기들은 노는 것에 맛을 들여서 각자 이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찍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섞인 일을 시작했다가 폐가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경우를 보며 무조건 평범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연애도 쉽사리 하지 않았고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 유진이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짝은 아직이야? 엄마, 일찍 결혼한 애들 중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는 애가 단 한 명도 없더라? 지금 남자친구가 나쁘지 않은데 결혼할 정도인지는 확신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걸리고 그래서 결혼은 아무래도 골치가 아픈 것 같아. 적당히 연애만 하는 게 최고야. 그렇구나. 하긴 네가 보통 야무진 게 아니니까 알아서 잘 생각해서 판단하겠지.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국은 그걸 원하는 거야.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보가 됐던 저도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본심을 속 안으로만 삼켰어요. 어렸을 때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웅얼거렸던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엿한 사회인이면서도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는 어딘가 철없이 구는 면모가 남아 있었던 듯 싶네요. 친정엄마를 향해 내심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속으로 찔려서 괜스레 겸연쩍게 군 것이었죠. 이런 제 자신을 진정으로 후회하게 되었던 때는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한참을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원인이 안 나와서 서울의 대학병원을 전전한 끝에 희귀병이라는 허무하고도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건강 상태가 악화될 일만 남았는데 뚜렷한 치료법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때마다 적절한 약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지경으로 기구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친정엄마를 향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고작 저 같은 인물이었죠. 너무 죄송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로부터 딱 반년 뒤에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은근히 부모님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저도 경우에 해당이 됐어요. 남편하고 제가 둘 다 나이가 30대였고 만난 지도 꽤 됐으니 언제이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상할이 많지 둘 다 결혼에 미지근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저는 결혼에 썩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남편은 양친이 안 계셨습니다. 별로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날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내가 9살이었고 내 동생 녀석이 고작 5살 때였어. 그래서 난 내 동생을 생각하면 조금 짠한 마음이 들어. 나는 어쨌거나 엄마하고 이런저런 추억이 남아 있는데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 그냥 집안에 남아있던 사진 몇 장으로만 엄마를 본 게 다였어. 내가 하필 사춘기를 좀 호되게 겪어가지고 동생 녀석하고 별로 안 친하게 서먹한 형제 사이로 큰 것 같아.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아, 난 동생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미안해.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사춘기 시절에 많이 방황하고 그럴 때 시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니 형제 사이가 잘 통하는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된 이후로 자기 혼자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동생은 알아서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참고로 형제의 부친 되시는 제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간 쪽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네요. 그 이전에도 일은 거의 안 하시고 술, 담배만 지독하게 해대시며 입만 열면 세상에 대한 비관을 늘어놓는 게 전부였다고 하니 남편이 어째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들어서 인맥을 통해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마음을 완전히 다잡고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맛을 깨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와 연애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남편이나 저나 돈을 많이 모으고 풍족하게 살 조건들은 아니었죠. 어찌 보자면 수준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안 서로 불편한 게 없었고요. 서로가 엇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별로 입에 올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인생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선택지라는 확신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희귀병 앞에서 조급해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예상보다 마음이 편해서 놀랬어요. 이래서 다들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 사귀고 있어도 그냥 교제를 하는 상대일 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내 가족이 됐어. 이제 남이 아닌 거야. 진짜로 나에게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네. 친정 엄마뿐이었던 저의 인생에 다른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실감이 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남편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한다고 말을 뱉고 난 이후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마치 그런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진지한 생각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귀중하고 애틋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며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이 생긴 가족은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 제 시동생도 해당이 되었고요. 거기에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였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제 남편은 말로만 불쌍하고 미안한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막상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오래 사귀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알죠. 속으로나마 자기 동생을 진짜로 애틋하게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고요. 사람 자체가 잔정이 깊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자기 동생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는 형국인데 제가 뭐라고 시동생과 절친하게 지내겠나요? 딱히 그럴 건덕지가 없었어요. 시동생이 하도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며 낯을 가리는 사람이기도 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까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시동생은 자기 형이 말 10마디 할 때 자기는 간신히 한마디 하는 축이었어요. 여러분, 대리효도라는 말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한테 제대로 된 효도 한 번을 안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 우리 부모한테 효도 좀 하라 이렇게 강요하며 기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또 시부모님이 안 계신 입장 아니었겠어요? 제가 대리 효도를 강요당할 전제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참 희한한 게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더라고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대상으로요. 당신이 상현이한테 휴무 언제냐고 전화 좀 해봐. 또 내가? 아, 왜 자꾸 나보고 전화를 하래? 아, 그리고 휴무 언제인지 그걸 괜히 왜 물어봐? 아, 괜히라니 휴무 언제인지 물어보면서 그럼 휴무 날 뭐 하고 시간 보내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요새 건강은 좀 괜찮은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봐 줄 수 있잖아. 딱 좋네. 그렇게 딱 좋으면 자기가 직접 자기 동생 좀 챙겨. 왜 나한테 자꾸만 시키려고 들어? 내가 하면 어색해서 안 돼. 뭐가 어색해? 그럼 나는 뭐 안 어색한가? 형수 전화보다는 형 전화를 그쪽에서도 덜 어색하게 여기지 않겠어?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래. 형 전화는 한숨 쉬면서 받고 형수 전화는 한숨 안 쉬면서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현이한테 당신이 전화 좀 해봐. 아우 진짜 맨날 말로만 내 동생 하면서
정작 본인이 직접 하는 거 하나도 없지. 그 되게 툴툴거리네.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 전화하지 마. 상현이가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겠지. 소식 없으면 아무 일 없다는 뜻일 텐데. 아이, 굳이 전화하는 것도 웃긴 것 같네. 아이,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아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화를 왜 내? 자긴 꼭 이럴 때 다혈질이 발동하더라. 전화 내가 할게. 이따 밥 먹고 나서. 좀 여유로울 때 전화해야지. 그럼 됐지? 제가 그렇게 일단락을 맺으면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직접 시동생한테 연락을 하겠다고는 안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차라리 저희 둘 다 연락을 안 할지언정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효도를 요새 아가리 효도라고 한다던데요. 남편도 그런 유형이었던 것이죠.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동생이었지만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 별다른 접점 하나 없이 그저 그렇게 지냈을 법한 시동생과 연락을 종종 하게 됐던 것은 남편의 이런 강요 아닌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나뿐인 가족은 챙기면서 살고는 싶고 그런 생색은 내고 싶은데 본인이 하기는 싫으니까 저를 부려먹었었죠. 시동생이 되게 무뚝뚝하고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크게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언제 한 번은 무슨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바로 다음 주가 제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형수님 생신이구나. 아, 별 생각 없이 그냥 꺼낸 소리인 거 아시죠? 아,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절대로 별 의미 두고 꺼낸 소리는 아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민망해져서 횡설수설을 했을 때도 시동생은 단조롭게 반응한 게 끝이었죠. 그래놓고 사흘 뒤에 집으로 무슨 택배가 와서 보니까 식사 대용으로 타먹는 선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시동생이 보내준 것이었더라고요. 생각도 못한 거라 아주 깜짝 놀라서 연락을 했죠. 아, 그거요. 형하고 다 드시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어머나. 아, 혹시 제 생일이라고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이, 그냥 보냈어요. 아우, 맞잖아요. 제 생일이라는 이야기 듣고 바로 주문하신 거죠? 아,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아이, 변변한 게 아니라서 좀 민망하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시동생은 도망을 치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되게 민망해하던 그 반응은 저를 피식 웃음 짓게 만들었죠. 사람이 좀 뻣뻣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하다는 게 겪을수록 느껴졌습니다. 속빈 강정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속에 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물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볼수록 어딘가 정감이 가는 인상이었어요. 진실된 느낌이 묻어나온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성격이 진중하고 진솔되니까 그런 매력이 또 있었네요. 반면에 남편은 인물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호쾌한 인상이었거든요. 이런 걸 두고 남편은 시답지 않은 소리를 종종 뱉었죠. 당신,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가 뭐였던 줄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바로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피식피식 웃으면서 뱉던 꼬라지가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죠. 본인이 시동생보다 하여간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성격의 남편과 진중하고 사뭇 진지하기까지 한 시동생은 서로 잘 맞지 않았어요. 두 성격이 아예 상극에 가까웠죠. 그래서 만약 시동생만 있었다면 제가 별로 그렇게까지 그쪽과 교류하며 잘 지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동서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이 되었습니다. 제가 타고나기를 친화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빨리 철이 안 들어서 친정엄마를 향해서 모진 소리를 다 뱉으며 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처음부터 동서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첫눈에 들어오는 동서의 특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는 한쪽 다리를 살짝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볼 아래쪽에 화장으로도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자국이 있었죠. 그게 화상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척 바쁘셨는데, 그래서 친척 집에 잠깐 맡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친척 집에 화재가 났던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때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아도 많이 다쳐서 고생했던 것만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아프다고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동서 너무 안 됐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친척들이 일부러 집에 불을 지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같이 살던 친척들이 원망스럽진 않았어? 나였다면 친척들도 원망스러웠을 테고, 나를 거기다 맡겨둔 부모님도 미워했을 것 같아. 아, 아니요. 별로 그런 원망은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남들보다 조금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죠. 민망하게 웃어 보이던 동서의 얼굴은 위쪽에서 바라보면 화상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여뻤습니다. 하지만 화상 자국이 보이는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빼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동서는 뭔가 청순한 느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이었고요. 화재에 휘말려 크게 다쳤던 동서는 한쪽 다리에 통증을 이따금씩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문제로 번졌고 그쪽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나 중학교 시절부터 하필 다리가 그렇게 돼서 사춘기 때 마음고생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뒷말이 나오는 거, 비웃음이나 놀림 당하는 거, 이런 거 나중 되니까 인이 박혀서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일전에 저를 놀렸던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전에는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버틸만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싹싹하게 구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네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저 그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동서는 그렇듯 내면에 어쩔 수 없는 그늘을 지니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양친을 잃고 하나뿐인 형과 별로 친밀하지도 않게 살아온 시동생하고 둘이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가 말하기를 시동생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집에서 반대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인물하고 결혼하느냐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게 굴면서 지내왔더니 제가 정말로 아무 부족한 점이 없는 딸인 줄 두 분은 어느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조용하고 재미없기는 해도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저는 행복해요. 결혼 잘했다 싶어요. 그랬구나. 자식이 아무리 좋은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도 자기 자식이 더 아깝게 느껴지는 게 부모 마음이라잖아. 그래서 아마 동서한테 그러셨을 거야. 형님한테는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네요. 형님이 편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혹시 너무 주제넘게 구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형님이 슬쩍 저한테 눈치 좀 주세요. 절대 아니야. 나야말로 동서가 너무 편하고 좋은걸. 나한테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꼭 동서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 저도요. 저한테 만약 언니가 있었다면 형님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 통했네요. 동서가 배시시 웃길래 제가 마주보고 씩 웃어주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몇 번이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뭐가 예쁘냐며 놀리지 말라면서 동서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동서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동서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생각이 날까? 후회되는 내 어린 시절이 왜 이렇게 떠오를까?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고 한쪽 팔이 불편해서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친정엄마를 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아픈 구석에 있는 동서가 전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제는 희귀병까지 앓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고는 했는데 그 감각은 아마 죄책감의 연장선일 듯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잘 대해주는 제 모습을 통해서 과거 어린 시절의 저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동서가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만큼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결코 아무 데서나 떠들 법하지 않은 집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금방 저희 사이는 돈독해졌죠. 저는 제 친동생이 생겼다고 여기며 동서에게 잘 해줬고 동서는 저를 자기의 친언니처럼 여기면서 잘 따랐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것을 두고 몇 번 저에게 핀잔을 주었을 정도였죠. 하루는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둘이 친자매고 나랑 상현이가 동서관계인 줄 알겠어. 내가 동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 일이지. 자기는 왜 못마땅한 기색이야? 혹시 질투라도 해? 질투는 무슨,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재수 씨가 좀 솔직히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 약간 그렇다니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알아듣고도 괜히 나한테 반문하는 거지? 재수 씨 몸이 좀 그렇잖아. 걷는 것도 좀 그렇고, 얼굴도 한쪽에 화상 자국이 제법 크게 있고, 여러모로 좀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재수 씨하고 금방 친해질 줄 난 몰랐지. 재수 씨는 딱 보니까 성격도 너무 조용하더만. 상현이하고 둘이 부부가 아주 판박이야. 글쎄, 동선 내 앞에서 말도 잘하고 별로 안 조용한데? 천천히 걸으면 다리 저는 것도 크게 표시 안 나고, 화장 진하게 하는 날이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언뜻 보면 헷갈릴 정도야.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떻다고?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해? 웃긴다. 당신이 이러니까 동서가 당신 앞에서는 일부러 조용하게 구는 거 아닐까? 뭐라고? 아유, 하여간 성질머리가, 이렇게 얌전하지 못해서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재수 씨하고 친해진 게 신기한 일이라고 보는 거라고. 극과 극인데 어떻게 어울려 지내지? 자기가 잊은 게 하나 있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 맞다. 장모님, 좀 여러모로 불편하신 분이었지. 재수 씨하고 같은 소속이네. 그러게, 이해가 간다. 남편은 원래 저렇게 배려심이 없이 말을 찍찍 뱉는 건가 싶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사람이 저급해 보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친정 엄마께서는 이 점을 뿌듯해 하셨고, 그 덕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한 인물 같았고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시동생하고는 워낙 오래 정감 없이 지내온 형제 사이라서 별 수 없다고 쳐도 동서한테만이라도 만나면 인사 하나라도 다정하게 하고 태도를 좀 상냥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제가 굳이 남편한테 해서 알려줘야 했어요. 그렇게 타이르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 동서하고도 정남이 하나 없이 지낼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행동을 뒤에 가서 후회하게 됐죠.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비극적인 일이 먼저 닥쳤어요.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어렸을 때 얼핏 외가 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른이 두 분 계셨다고 듣기는 했는데 내 동생이 하필 심장 약한 걸 물려받았다고. 아니, 불쌍한 내 동생. 성현아, 형이 미안하다. 시동생의 영정 앞에서 남편은 보는 사람들이 숙연해져서 모두 고개를 떨굴 정도로 오래도록 오열을 했습니다. 동서는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어요. 밀랍 인형 마냥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동서, 어떡해. 괜찮냐고 물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동서한테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저 정말로 괜찮아요. 이대로 삶을 포기할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더 괴로워하고 조금만 더 힘들어하다가 마음 다 잡고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서방님도 하늘나라에서 분명 동서가 잘 살기를 바라실 거야. 꿋꿋하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동서를 보며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동생도 남겨진 동서도 모두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동서는 먼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마음을 달래며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으나 조용히 살다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동서의 선택을 응원해주며 아쉬운 마음 가득한 채로 헤어짐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디 동서를 다시 만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만은 않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결혼 생활도 너무 지겨워. 엄마 같지도 않은 인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었던 인간, 불쌍한 내 동생까지. 모든 게 다 거지 같아.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해? 결혼이 장난이야? 이혼이 장난이냐고. 만약에 장모님이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했을까? 뭐, 뭐라고?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항상 생각해온 거였어. 당신이 과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적절한 결혼 상대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은 건 아닐지 그런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뺨을 때렸어요. 집안의 정적이 감돌았고 그 차가운 고요함이 저희 부부의 끝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태껏 결혼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며 제 마음을 다하며 남편을 평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고작 그딴 의심이나 받고 있었다는 것이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더 맞아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혼이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거듭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병들어버린 결혼 생활 더 이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이혼을 해줬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련이 없었는데 친정엄마에게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또 나답게 굴어버렸어. 잘난 거 하나 없고 잘 해내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나다운 모습을 엄마한테 또 보여주고 말았네. 남들 다 하고 사는 결혼, 그거라도 잘 해낼 줄 알았지만 내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나 봐. 유진아, 괜찮어. 실패해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 우리 유진이 뒤에서 엄마 다 지켜보고 있어. 네가 쓰러지면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주려고 준비 중이고.
네가 실패하면 얼른 어깨 두드려 주려고, 다시 해보라는 용기 불어넣어 주려고, 엄마 항상 그런 준비 되어 있는 채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괜찮아. 우리 유진이 잘했다. 그동안 애썼어. 그 앞에서 제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친정엄마의 발끝도 따라잡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위대하고 또 위대한 친정엄마라는 든든한 버팀목. 그 덕분에 제가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연락을 끊고 멀리 가버린 동서와의 이별, 그리고 당혹감과 상처가 가득했던 이혼이라는 과정을 다 힘들게 지나왔음에도 멀쩡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위해서 제가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열심히 일도 다니다 보니까 제 일상이 한결같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난 일들에도 자연스레 무딘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동서가 생각나서 잘 지내려나 싶은 궁금증과 염려가 동시에 들었죠. 특히나 친정엄마를 보고 있으면 동서가 떠오르기 마련이었는데 더욱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히 동서의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던데 그 표현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하는 SNS가 뭔지 아시죠? 제가 원래 그걸 안 하고 살다가 직장 동료가 시작해보라고 권해서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SNS에서 동서의 소식을 접한 겁니다. 동서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놀랍게도 동서의 결혼 소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서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상에서 신랑은 팔 부분만 나와 있었어요. 신부가 주인공인 사진이었거든요. 뭐? 동서가 결혼을 한다고? 이 사람이 마침 예식장하고 시간을 적어놓고 이때 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날 시간이 되면 가볼까? 동서가 깜짝 놀라서 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괜히 민망해서 저한테 이 좋은 소식도 못 전했을 동서가 안쓰러웠어요. 동서와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결혼식을 따로 정식으로 안 올리고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갖는 것으로 끝냈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에 딱히 미련이 없었지만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괜스레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꼭 가서 동서를 봐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일에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장소로 가보았더니 정말로 동서가 신부인 예식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부 옆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죠. 왜 내 전 남편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아,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걸음을 옮겼고 결혼식이 진행될 입구에서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신랑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결혼을 한다는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후다닥 뛰어가다가 신부 대기실을 발견했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안쪽을 봤더니 동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형님, 형님이 여기에 설마 뒷조사를 하신 건가요? 뒷조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부터 동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때부터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고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을지 모르겠지만 100% 우연으로 동서의 소식을 접하고 여기에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 오늘 누구하고 결혼해? 설마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형님,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 결혼식 날이잖아요. 조용히 가주시면 제가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네? 뭐? 죄송하니까 봐달라고?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알던 동서 맞아? 사람이 아주 딴판인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고 내 전 남편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잘도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 죽은 남편의 형하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어?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하긴 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쌍욕 먹을 결혼이야, 이거.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결혼식까지 올려? 왜요? 저는 결혼식 올리면 안 돼요? 얼굴에 화상 자국 있고 다리 좀 절면 결혼식도 올리면 안 돼요? 혼인신고 할 생각도 딱히 없고 그냥 결혼식 올린 다음에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해 필요 없어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한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릴 적에 어떤 어른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희한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그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럽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바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서의 얼굴에서 자격지심을 보고 있던 참이었죠. 동서,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자. 왜 하필 그 인간이야? 왜 내 전 남편 같은 인간이냐고. 동서한테는 시숙이었잖아. 근데 왜 그런 추잡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한 거야? 그 인간이 먼저 동서한테 수작 부리던? 그 인간이 동서 보고 몸 불편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낮잡아 봤었는데 동서 만약에 속은 거라면 정신 차려. 절 바보로 아시네요. 수작질에 넘어가는 바보라고 형님이야말로 저를 얕보고 계시는 중이네요. 형님, 이런 판국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오빠가 잘생겨서 좋았어요. 당당하고 활기차서 좋았어요. 저도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형님처럼 두 다리 멀쩡하고 얼굴 피부가 매끈한 사람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법 있나요? 동서가 씩씩거렸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힌 채로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동서는 혹시 제가 깽판이라도 칠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끝까지 주시했죠. 저는 이 황당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면대 앞에 있던 여자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다들 하객 알바를 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떳떳하지 않은 결혼식이라 죄다 하객 알바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저는 문득 화장실의 장애인용 전용 칸을 바라보다가 친정엄마를 떠올렸어요. 갑자기 오늘 이 순간을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곧장 나가서 홀 안에 신랑 측 하객들을 살펴봤죠. 이쪽 하객 알바도 가득했지만 느낌상 전 남편의 직장 동료들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꽤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으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남편을 슬쩍 쳐다본 뒤 저는 예식장 밖으로 나가 케찹을 구입했죠. 토마토 케찹 2개를 구입해서 그걸 들고 성큼성큼 예식장 홀로 들어섰죠.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식장에서 폭로를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인지 뭔지 하는 걸로 고소당했다는 일화를 인터넷에서 본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난리를 칠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건지 동서가 파리해진 안색으로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신부 입장을 위해 이동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으로 다가가 케찹을 발사했죠. 안 돼. 내 드레스. 어머, 미안해. 내 손이 미끄러졌네. 저녁 식재료 산 건데, 아우, 아까워라. 세탁비 물어줘야겠다. 얼마야? 5만 원? 10만 원? 형님, 미치셨어요? 이제 이걸 어떡하란 거예요? 하얀 드레스에 오물이 묻다니. 아무래도 그쪽만 묻은 건 너무 튀니까 다른 쪽도 다 뿌리는 게 낫겠다. 그치? 그러면서 저는 케첩을 더 뿌렸어요. 거대한 웨딩드레스에 갇힌 동서의 몸은 저를 피할 수도 없었고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모두 기함을 하는 사이 저는 걸음을 옮겨서 홀 안으로 향했어요. 마침 신랑 입장 순서가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려던 남편에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나머지 케찹을 확 뿌렸어요. 얼굴을 향해 뿌렸는데 가슴팍으로 조준이 됐더라고요. 고맙게도 옷 중에서 그 부분만 하얀색이었기에 단번에 망쳐놓을 수 있었고요. 이게 무슨, 어, 당신, 아니, 어떻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 인간아. 어떻게 하면 대체 자기 죽은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식을 올릴 마음이 들었어? 주둥이로만 허구한 날 불쌍한 내 동생 이지랄하면서 행동으로는 한 번도 자기 동생 안 챙길 때부터 내가 그 썩은 인성을 알아보긴 했었지. 하늘에서 네 동생이 널 저주하고 있을 거야. 이 양심 없는 미친놈아. 비록 하객 알바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모두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길래 제가 아주 뿌듯했죠. 전 남편은 제가 뿌린 토마토 케첩보다 더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문 채였습니다. 내가 이래서 너하고 이혼한 거야. 고분고분하고 참하고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지. 너처럼 할 말 다 하고 성질머리 드센 여자하고는 더 안 살고 싶다고. 전 남편이 이새로 그렇게 중얼거리길래 저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 주었어요. 뭐라고? 재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하고 억지로 용을 쓰고 이혼한 거라고? 세상에, 자기 재수 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남자도 있구나. 그런 쓰레기랑 내가 결혼 생활을 했었네. 아유, 어쩐지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안 빠지던데 그게 다 네 놈 때문이었구나. 이제 전 남편의 얼굴은 터질 듯 했고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홀가분하게 돌아섰어요. 신부 대기실 쪽에서 엉엉 우는 동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서 붙어먹을 거였어? 진짜 이해 안 되는 년놈들이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친정엄마께서 주말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바로 대답은 않고 평생 안 하던 짓을 해버렸어요. 친정엄마의 앉은 무릎을 베고 누워버렸던 겁니다. 제 행동에 놀라시던 친정엄마께서 이내에 웃으시며 제 머리칼을 만져주셨죠.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궁금해서 얼마 후에 소식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전 남편 놈이 직장 내 소문이 안 좋게 쫙 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방식 한번 끝내주게 독특했던 제 동서였던 그 인간은 전 남편하고 얼마 뒤에 헤어진 뒤 거처를 멀리 옮긴 듯 했고요. 한때는 제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잘 지냈던 사이였기에 곱씹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씁쓸했지만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맛이겠거니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만 셋을 둔 딸 부잣집의 늦둥이 막내딸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런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언니들이 추천해준 이 사연들을 통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도 이런 사연을 보낼 만한 커다란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가 좋지 못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조부모님 때문에 서울 근교 지역에서 다양한 농사를 하며 오랜 기간 농업을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벼농사는 기본으로 했고 배추와 고구마, 당근이나 각종 채소 등을 다양하게 밭농사도 했답니다. 조부모님이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평수가 속된 말로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땅들이 워낙 넓어서 적어도 네다섯 사람을 추가로 들여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어려웠던 예전에 사람을 돈 주고 일을 시킬 정도였으면 말 다 했죠. 비록 현재는 그 넓은 땅들의 농가 밭들 전부 모두 거의 전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지만 말이에요. 녹 푸르던 논과 밭들이 휘황찬란하게 높게 우뚝 선 아파트들로 변했고 일부는 도로로 길이 들어서서 전혀 전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답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참 바삐 농사를 할 때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 대부분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맞선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두 번의 만남 끝에 엄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갔었고 엄마가 마음에 드셨던 것인지 보자마자 결혼 날짜를 덜컥 잡아버린 할머니 탓에 진득하니 연애도 길게 못 해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농사일 배우며 함께 살았다고 해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내쫓고는 그 자리를 엄마와 아빠 보고 대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큰언니를 임신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예쁨을 받으며 엄마는 큰 힘든 일 없었다고 하는데요. 큰언니가 태어난 뒤 딸이란 걸 알게 된 이후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와 굳은 노동으로 지칠 무렵 둘째 언니를 갖게 됐고 아들을 기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둘째 임신 소식에 언제 잔소리 했냐는 듯 엄마를 챙겨주었다고 하네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둘째 언니마저 딸인 걸 알게 된 조부모님은 전보다 더욱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고 셋째 언니를 임신하자 이번에도 딸이면 각오하라는 듯한 무서운 말들을 서슴지 않게 내뱉었다고 해요. 딸인 걸 알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큰 질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엄마를 꾸짖는다고 될 일도 아닌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 일로 크게 미움을 사게 된 엄마는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느라 쉴 틈 없는 와중에도 집에서는 또 청소와 요리, 빨래 등 갖은 집안일을 홀로 도맡아 하셨대요. 심지어는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나는 날에도 할머니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엄마에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기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 얘기들은 엄마와 언니들에게만 들은 얘기들이었죠. 남아 선호 사상이 크던 시절이라 저는 이해를 못할 거라며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하기만 한 저희 엄마는 그런 조부모님을 여전히 두둔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기만 해요. 이후에도 엄마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티셨는데도 농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자식들에게 있어 엄격하신 편이셨어요. 밥상 앞에선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옛날 사람인 게 눈에 띄었죠. 그런 아버지도 유독 저에게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누뚱이라 그런지 저를 딸이 아닌 손녀쯤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면서도 예뻐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었죠. 아이고, 우리 막내 딸내미 왔어요 하시면서 항상 저를 반기셨습니다. 늦둥이라 그런지 언니들을 대할 때와는 저를 대할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났었죠. 그런 아버지가 학창시절엔 부담됐던 적도 있답니다. 제 딴에도 아버지 같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미운 5살이라고 하죠.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아버지들의 나이가 저희 아버지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유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를 본 친구들이 왜 할아버지를 데려왔냐며 놀려댔고 그 순수하고 순진했던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울며 엄마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처럼 늙은 거야? 나도 친구들처럼 어리고 잘생긴 아버지 갖고 싶어. 제 그런 상처가 될 말에도 아버지는 그저 그런 제 모습이 귀엽다는 듯이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미안하단 말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살 때 나이가 지긋이 들어있던 아버지는 이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땐 수능을 앞둔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였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도 공부를 해야만 했죠. 친척 어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수능을 성공적으로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수능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국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즈음 저희 큰언니는 이미 시집을 가고 첫째도 아닌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얼마나 늦둥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큰언니와 무려 16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셋째 언니와도 9살이나 차이가 나는 늦둥이 중에 늦둥이 막내딸이에요. 그만큼이나 언니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죠. 언니들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모님도 나이가 많은지라 가끔은 큰언니가 엄마처럼 느껴지고 엄마가 할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한참 어렸던 9살 시절에 나이 많은 엄마 대신 큰언니 보고 엄마인 척 와달라며 졸라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채 말이에요. 5살 때 아버지를 보고 놀렸던 것처럼 애들이 엄마를 보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냐며 놀릴까봐 두려웠던 탓에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했던 지난 어린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보태겠다며 다 굽은 허리로 농사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하게 있었음에도 엄마는 그런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며 손을 놓지 않고 농사일을 했답니다. 언니들이 전부 말렸음에도 말이에요. 부모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가 밭들은 아무래도 서울 근교에 있던 땅들인지라 제가 어린 시절의 개발로 인해 제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치러졌고 덕분에 저희 집은 그 오래되어 낡은 주택을 벗어나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의 끈을 놓지 못했던 건지 엄마는 그 후에도 홀로 먼 시골로 이사를 갔고 싼 값에 나온 작고 낡은 주택과 주변에 밭을 사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당시 시집을 가지 않았던 셋째 언니와 둘이 살게 되었고 엄마는 그 작은 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팔며 일을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며 키운 고추를 팔아 받은 돈들은 모두 제 대학교 등록금에 들어갔어요. 덕분에 전 조금은 무거운 짐을 지고 대학교 4년을 다녔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벌어 대학에 다니게 해주었는데 그에 부응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저는 높은 학점을 받아왔고 마침내 원하던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대기업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대학을 다닐 동안 그 안에서도 캠퍼스 커플로 몇 번 연애를 하긴 했는데 사내 연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대놓고 공개를 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저는 예비 신랑과 비밀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김유진 씨, 기획안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말 못 들었습니까?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오늘 퇴근 전까지 써서 제출하세요. 예비 신랑은 제 바로 윗선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둘의 연애가 들키지 않게 일부러 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하긴 했죠. 그렇게 예비 신랑 때문에 야근을 하는 날이면 짠!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집에서 참치회 포장해 왔지. 내가 오늘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해. 내 마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저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런 식으로 먹을 거를 사다 준다거나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신랑이기에 미워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까지는 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선임으로 소개받은 남편의 첫 인상은 스마트해 보이고 지적여 보였어요. 학생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하지만 막상 일을 같이 하고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에게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획에 본인을 맞추며 융통성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초반엔 꽤나 꼬종을 들으며 사회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둘이서 외근을 다녀오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면허가 없었기에 예비 신랑이 운전하는 회사차로 다녀왔어요. 거래처와 성공적인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했었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제 뒷목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아 깨어보니 목 쿠션이 받쳐져 있고 제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항상 딱딱하고 기계적인 모습들만 보다가 그런 자상한 면모에 의외였고 괜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느새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예비 신랑에게 향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맞이한 송년회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한참 술이 들어간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가는 길에 방향이 같다는 예비 신랑은 저를 데려다 준다며 함께 차 안으로 갔어요.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하여야 하기에 예비 신랑도 뒷자리에 타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도 일부러 뒷자리에 앉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당시 예비 신랑과 저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가깝게 느껴져서인지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말았죠.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예비 신랑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예비 신랑도 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일을 할 때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던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여자애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선 항상 예비 신랑이 입방아에 올랐었죠. 얘들아, 임대리님 너무 멋있지 않아?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일도 잘해, 키도 커, 얼굴도 반반해. 나 한번 고백해볼까? 아, 설아. 우리 팀의 윤대리님이 임대리님한테 고백했었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까였대. 뭐?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는데? 뭐야. 임대리님 여자친구 참 좋겠다. 남자친구가 임대리님이어서. 입사 동기 친구들은 저마다 예비 신랑을 칭찬하며 저는 그저 흡족하게 웃으며 듣고만 있었죠.
사실 이렇게 예비 신랑에 관한 얘기를 옆에서 듣다 보면 뿌듯하며 자랑스럽다가도 괜스레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홀로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웃고 있던 제 표정도 이내 어둡게 변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한 동기 친구가 제게 예비 신랑에 관해 아는 게 있냐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유진이 너 임대리님이 맞선임이잖아. 여자친구 간에서 뭐 얘기 들은 거 있어? 아니. 나도 잘 몰라. 그런 사적인 얘긴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 처음엔 당황하며 말을 버벅거렸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동기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답을 했어요. 숨기기 힘든 게 사내 연애라지만 회사에선 전혀 티를 내지 않던 예비 신랑이었기에 제 거짓말은 모두에게 통했죠. 맞아. 같은 팀이라서 아는데 얘 임대리님한테 매일같이 혼나기만 해. 저번엔 일 좀 무리하게 시키는 것 같던데. 일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한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임대리님도 의외시다. 역시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봐. 뭐 어찌 보면 그게 매력일지도 모르지만 유진이 너도 힘들 때 우리한테 말해도 돼? 맞아, 유진아. 힘내. 동기 좋다는 게 뭐겠어. 앞으로 임대리가 뭐라 그러면 우리한테 말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험담은 해줄 수 있어. 대래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았었죠. 입사 동기 친구들에겐 참 고마우면서도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연애한 지 2년 조금 지났을 때 함께 살던 셋째 언니마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 셋째 언니는 본인 결혼식에 예비 신랑을 데려오라고 부추겼고 저도 예비 신랑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어요. 나 할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셋째 언니가 결혼을 하거든? 근데 셋째 언니가 자기랑 같이 오라는데 혹시 함께 가줄 수 있을까? 뭐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 내가 셋째 언니한테 잘 말해볼게.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이참에 말로만 듣던 자기 언니들한테 점수 좀 따야지. 제 생각과는 달리 흔쾌히 함께 가겠다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언니의 결혼식 날 저는 직계 가족이라 먼저 식장에 가 있었고 예비 신랑은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도착해 저에게 인사를 했죠. 멀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회사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욱 힘을 준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엄마도 제 예비 신랑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온다고 했던 유진이 남자친구니?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유진이 남자친구 임현우입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듣던 거보다 더 잘생겼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요. 당연히 와야죠. 저도 이렇게 한번 유진이 가족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늦둥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가 이 정도로 나이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았죠. 저희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것인지 당황한 표정도 이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랑은 어리둥절해야 하는 눈치였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셔. 그리고 제 말을 듣고 그 누구보다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괜찮아요. 종종 그런 오해를 받아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신랑은 곧바로 엄마에게 사과를 했고 엄마도 사과를 받아주며 그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답니다. 이후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들에게도 인사를 시켜주었고 언니들은 예비 신랑을 보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아줌마들 아니랄까봐 촐싹거리는 모습에 제가 다 부끄러웠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셋째 언니와 셋째 형부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셋째 언니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한 채 입장을 했고 형부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신랑 신부 서약을 하는데 엄마는 비어져 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셋째 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첫째 언니나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할 때는 어리기도 하고 결혼은 아직 저에게 먼 얘기라고만 생각되어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셋째 언니가 결혼을 할 즈면 저도 직장인이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번듯한 남자친구도 있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예비 신랑 또한 느꼈는지 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와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결혼할까?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비 신랑이 먼저 제게 결혼에 대해 말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뜻밖의 말에 선뜻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답을 늘어놓았죠. 어, 한 2년 뒤쯤에 더욱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 하자. 그리고 제가 한 말은 곧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신랑도 알겠다 말하곤 궁금했던 걸 계속 참아왔다는 듯한 말투로 조심스레 저희 엄마에 관한 질문을 해보였습니다. 자기 엄마 말이야.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언니도 그렇고 나도 다들 말렸는데 기어코 일을 하고 싶다시네.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고 사신다고 하셨나? 원래 혼자 고추밭에서 고추 키우고 사셨는데 지금은 사람을 써서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 세 분 정도 더 계신데 그래서 그전보단 덜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고집이 있으셔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제가 말한 대로 저희 엄마는 여전히 홀로 시골에서 농사를 하며 사시고 계십니다. 농업이 천직이신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만한 성격이 되지 못하시는 건지 농사에 손을 못 대고 계시네요. 그래도 작은 밭에서 시작한 고추밭은 여러 유통업체에 계약이 되어 꽤 큰 수익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밭은 조금씩 확장해서 전보다는 꽤 큰 밭을 이루고 있었고 고추에 이어 다른 야채들도 재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야채들마저도 엄마의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통한 것인지 맛있다는 평을 받으며 꽤 많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예비 신랑은 꽤나 걱정스럽다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까 보니까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손도 다 부어 계시고 주름도 자글자글 하신데 억지로라도 농사 그만두게 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농사 그거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 어려우시면 유진이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예비 신랑은 무언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생활이 어려워 아직까지 농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억지로 데려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서울 공기 맡으면 더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생활 어려워서 농사일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예전부터 하시던 일이라 손 못 놓고 계신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 집 밭에서 꽤 큰 수익 거둬들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사란 돈 안 되고 형편없는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속상했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사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농사인데 말이죠. 이후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고 저는 세 자매가 처음 살기 시작했던 그 집에서 셋째 언니마저 결혼 후에 집을 나가게 됐고 결국 그 큰 아파트에 저 홀로 살게 되었답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꽤 가까운 편이라 홀로 남게 된 집에 가끔씩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이 있을 경우엔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서 잠을 청하고 가던 경우도 종종 있었죠. 예비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은 아니었기에 저희 집이 훨씬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라 연식이 꽤 되긴 했어도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기에 둘이 있어도 넓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뜬금없는 얘기를 했죠. 저번에 왔던 총각 괜찮더라. 아니, 네 언니들도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고, 유진이 너만 괜찮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너 가져. 거기 신혼집 차리든 뭐 그 집을 팔아서 새로운 곳을 얻어서 가든 네 마음대로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유진이 네가 혹시나 결혼 생각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한다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그 뜻이지. 엄마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막내딸 결혼하는 거 보고면 한이 없겠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살 생각이나 하세요. 농사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본인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속상하다고. 아유, 그래, 알겠다.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유진이 너 네가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텐데. 엄마 말은 그냥 그 남자가 정 괜찮다 싶으면 어떤 구애도 받지 말라는 뜻이었어. 엄마의 이런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이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예비 신랑도 알게 된 것인지 얼마 안 가 제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어요. 평소 같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을 열자 웬 꽃길이 거실까지 쫙 놓여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니 기다렸다는 듯 회사에선 집에 일이 있다며 잠시 반차를 쓰던 예비 신랑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저를 보자마자 제 몸집만한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선 무릎을 꿇은 채 제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제가 꽃다발을 받아들자 기다렸다는 듯 예비 신랑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인지 반지를 멋지게 꺼내 보이며 제게 청혼을 했어요. 꽤나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예비 신랑에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청혼을 승낙했죠. 그렇게 고대하던 프로포즈를 받고 저와 예비 신랑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비 신랑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어요. 평소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무척이나 떨리더라고요. 온 매무새를 몇 번 매만져 봤는지 모릅니다. 예비 신랑이 현관 앞에 다다를 때까지 예비 신랑에게 괜찮은지 물었어요. 나 지금 괜찮아? 단정해 보이나? 도대체 괜찮은지 몇 번을 묻는 거야. 너무 괜찮으니까 긴장 풀고 들어가자. 예비 신랑에게 가족들에 관해서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꽤나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작은 인쇄소를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인쇄소가 있는 같은 건물에서 작은 꽃집을 하였었죠. 어머님이 꽃집을 하여서인지 예비 신랑과 연애를 하는 동안 무수한 꽃들을 선물 받았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얘기나 사진으로만 보던 예비 신랑의 식구들을 직접 뵈려고 하니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 사이 예비 신랑은 자연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앞에선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난 우리 현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들어와요. 난 현우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오빠 여자친구 김유진입니다.
저 이건 별거 아니고 오는 길에 과일이 싱싱해 보여서 드셔보시라고 사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인사했고 어머님은 그 과일 바구니를 건네받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고마워라. 잘 먹을게요. 그나저나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칭찬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미인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사회생활로 갈고 닦은 아부를 퍼부어대며 감사를 표했고 제 말에 어머님은 더욱 콧노래를 높여가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현우가 아주 센스 있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우리가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네, 그럼요. 어머님은 꽃집을 하여서인지 몸짓 하나하나가 고상해 보였습니다. 형편이 마냥 부유해 보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들이 눈에 보였죠. 전 어머님의 안내로 주방으로 향했고 주방엔 예비 시누이가 될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예비 시어머니처럼 고상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도 묘하게 닮아 있어 모델처럼 키도 크고 연예인처럼 예쁘더라고요. 이야, 이면우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오다니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네? 뭐? 야, 이면지, 새언니 되실 분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무슨 헛소리야. 오빠한테 말이나 놓고 이게 확. 예비 신랑과 예비 신우는 장난을 치며 친남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죠. 남자 형제라곤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너희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니? 현지 너도 어서 새언니한테 인사 못하니? 그걸 보다 못한 예비 시어머니가 말렸고 그제야 그 둘은 아차 싶었는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는 제 두 손을 잡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맞다. 반가워요, 새언니. 이런 못난 오빠를 데려가줘서 너무 고맙고요. 장난스럽게 맞아준 예비 신우 덕분에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모습도 한결 풀리는 듯 했죠. 저도 웃으며 예비 신우에게 인사를 했고 안내에 따라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로 한상 가득이 차려져 있고 수저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도울 것도 없었죠.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들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은 싱긋 웃으며 편히 먹으라 말하셨고 저도 웃음에 화답해 보이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아버님은 본격적으로 제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양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처음 입을 여신 것은 아버님이셨어요. 첫 질문부터 곤란한 질문인지라 꽤나 당황스러웠지만 내색 안 하려 겨우 웃어 보인 채 답했죠. 아,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유진 양이 어리다 보니 아버님도 젊으셨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되셨나? 사실 제가 늦둥이라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곧 칠순 앞두고 계시고요. 제 대답이 있을 때마다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곧 칠순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 보이셨어요. 그런 예비 시모가 신경이 쓰였지만 늦둥이라는 말에 흥미롭다는 듯 제게 질문을 퍼부어대는 예비 신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어머, 새언니 늦둥이였어요? 네, 언니만 위로 셋 있어요. 첫째 언니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16살 차이 나요? 우와, 차이 엄청나네요. 그럼 셋째 언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9살 터울이에요. 우와,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늦둥이 중에 늦둥이시네요. 저 이런 늦둥이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봐요. 예비 신우는 뭐가 그리도 신기한지 펄쩍펄쩍 뛰어가며 말했고 옆에서 어두운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모는 옆에서 예비 신우가 신기해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아니, 곧 있으면 칠순인데 아직까지도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는 대답에 갑자기 말을 놓으며 왜냐는 질문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반겨주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아, 저나 언니들 모두 일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예전부터 하던 게 농사일이라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그냥 하시라고 두는 중이에요. 그럼 예전부터 농사일을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시모는 제 말에 표정이 어두워지다 못해 찌그러졌어요. 거의 인상을 쓰다시피 표정을 구기더니 먹던 숟가락을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신. 아, 지금 현우 여자친구 앞에 두고 이게 무슨 매너야?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가 차례로 예비 시모에게 물었고, 예비 시모는 질문을 하던 그 두 사람이 아닌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현우랑 같은 회사를 다닌다기에 어느 정도 우리 집처럼 평범하거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지. 아가씨는 너무 우리 집과는 다른 것 같네요. 현우와는 연애하는 것까지는 뭐라 하진 않겠지만 결혼은 허락 못할 것 같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돌아선 예비 시모는 문소리가 다 들리게 쾅 하고 세게 닫으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비 시모를 뒤이어 예비 시부도 미안하단 말을 남기곤 예비 시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냄새나는 시장바닥이나 시골 농어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드디어 우리 오빠를 데려갈 사람이 나타났나 했는데 아쉽네. 예비 신우도 그렇게 말하곤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본인 방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둘이 남게 된 예비 신랑과 저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예비 신랑이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엄마는 자신이 잘 설득해 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알겠다고 답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집안과 배경을 따지고 드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만 듣고는 멋대로 오해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에게 실망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으며 이상한 생각을 말라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고 그래,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결혼 후에도 지금껏 내게 보여준 모습처럼 잘 중재해 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고 오늘 예비 신랑 집에 인사를 간다는 것을 아는 언니들에게 전화가 왔고 전 오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죠. 제 얘기를 들은 첫째 언니나 둘째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그런 집안은 우리도 싫다며 별로라는 반응이었지만 셋째 언니는 다른 말을 해주었어요. 유진이 네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웃으며 맞아주다가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소리 듣고 차갑게 돌아섰다고? 음, 처음엔 안 그러셨는데 그 얘기가 있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현우 오빠는 걱정 말라고 말해주긴 했는데 사실 걱정이 되긴 해. 그건 우리 집안을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일 한다면 잘 못 산다는 선입견 갖고 있잖아. 그리고 유진아, 시어머니도 며느리 하기 나름이야. 결혼해서 그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너도 할 만큼만 해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셋째 언니의 조언을 들어서일까요?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보았을 때처럼 다시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시어머니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종종 예비 시모가 일하는 꽃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주말에 한우를 사서 예비 신랑과 함께 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이라서 이 근처에서 데이트하다가 들러봤어요. 누가 아가씨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확실히 말하지 않았나? 아가씨는 우리 현우의 결혼 짝으로는 아니라고. 엄마, 그래도 일부러 왔는데 인사는 받아줘요. 유진이가 엄마 생각해서 엄마 좋아하는 정육점에서 한우도 사왔는데. 한우라는 말에 제 손에 들려있는 보자기를 그제야 쳐다보며 아까보단 나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선물 고르는 센스는 좋네. 저번에도 사온 과일들 신선하고 좋더니 이왕 사온 거니 잘 먹긴 할게요. 용건 끝났으면 이제 가줄래요? 손님들 맞이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짧게 돌아가게 됐죠. 그래도 엄마가 전보다 표정이 좋아진 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은 희망이 보인다며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고, 저 또한 예비 신랑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예비 신랑 없이 저 홀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가씨가 혼자서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저 여기 별건 아니고 어머님 연세분들이 많이 찾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미리 예비 시모의 꽃집을 오기 전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화장품을 사들고 가 그날도 어김없이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밝아진 안색으로 그 화장품을 받아들다가 이내 고개를 내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나, 뭐 또 이런 걸 사왔대. 이 화장품은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뭐, 일단 고맙게 받을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선물 사들고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아무리 이렇게 선물을 갖다 바쳐도 아가씨는 우리 현우와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현우 오빠도 저희 서로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대체 왜 저는 현우 오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건가요? 단순히 저희 엄마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건 때문이신가요? 맞아요.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떼를 쓰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얘기가 못난 자들의 그저 핑계라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들어가 봐요. 방해되니까.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꽃집엔 손님이 찾아왔고 그걸 본 예비 시모는 이만 저에게 들어가 보라며 손을 저어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 있는 꽃 골라가면 꽃다발로 포장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님과 예비 시모가 자연스레 대화를 했고 이대로 가야 하나 주춤하던 사이 손님이 들어온 탓에 저도 모르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손님은 제가 직원인 줄 알고 저에게 꽃을 추천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요, 엄마한테 선물할 꽃을 찾고 있는데 제가 꽃집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좀 골라주시겠어요? 아유, 저 손님, 이분은 직원이, 네, 손님.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맞춰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제가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시모를 제지하며 손님의 질문에 능숙하게 꽃을 골라줬어요. 그리고는 예비 시모에게 포장도 저에게 맡겨만 달라고 말하고는 예쁘게 포장도 해보였죠. 그리고는 그 손님은 만족해하며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갔고 예비 시어머니는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아 예비 시모에게 제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죠. 제가 사실 예전에 취미로 꽃꽂이를 배웠는데요. 그게 꽤 재밌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땄었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네요. 방금 일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마추어 치고는 실력이 꽤 괜찮았어요. 그럼 이만 돌아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버벅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 말에 저도 다음에 또 뵙겠다는 말을 남기곤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세 번 정도 예비 시모의 꽃집을 더 찾아가 봤어요. 그 날들은 전처럼 선물 공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도 드리고 예비 시모의 일들을 도와줬죠.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비 시모는 점점 표정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의 꽃집을 방문한 다섯 번째 날이었어요. 손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꽃다발을 만드시는 예비 시어머님은 다 만든 예쁜 꽃다발을 제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받은 것도 있고 우리 가게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다음에 현우랑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리고 그때 먹다만 밥 다시 먹도록 합시다. 예비 시모의 말은 꽤 희망적이었어요. 저를 며느리로 드디어 받아주겠다는 뜻이었기에 너무나 기뻤죠. 지금껏 얼굴 도장을 찍어가며 뻔질나게 드나든 효과가 나타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 꽃다발을 받아들며 고맙단 말만 10번 넘게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그렇게 차를 주차해둔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곳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바로 큰언니였습니다. 저는 제 쪽을 못 보고 지나가는 큰언니를 크게 불러 세웠어요. 어, 유진이, 유진이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그 옆에 꽃다발은 뭐고? 아, 여기 건물에 현우 오빠 어머님께서 꽃집을 하셔. 이 꽃다발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근데 큰언니가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이 건물 엄마 건물이잖아. 엄마가 2달째 월세를 못 받고 있다는 곳이 있길래 대신 돈 받으러 왔어. 그런데 여기 꽃집이 그 현우 총각 엄마가 하는 꽃집이라니. 참, 세상 좁네 좁아. 뭐? 여기가 엄마 건물이라고? 어, 유진이 넌 몰랐구나. 그날 저는 태어나서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건물은 조부모님께서 예전에 사놓은 낡은 공중 목욕탕이 있던 건물이었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유산으로 물려받게 됐고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자연스레 그 건물은 엄마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워낙 낡고 장사도 안 되던 공중 목욕탕을 허물고 큰언니의 기획 아래 건설회사를 다니는 큰형부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 이 건물을 새롭게 짓게 되었다는 얘기였죠. 아니, 이런 돈들이 있는데 왜 엄만 여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야? 내 대학 등록금도 농사 짓고 번 돈으로 내줬잖아. 그런 막대한 돈을 갖고 있던 엄마가 지금껏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시골에서 홀로 살며 농사를 짓고 계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야 우리 엄만 돈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 그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잖니. 그리고 쾌쾌한 도시보다는 시골 공기가 더 좋다고 내려간 거고. 유진이 너 대학 등록금 낸다고 농사 짓는다 말한 건 그냥 핑계였지. 우리가 말릴까 봐 핑계거리를 찾는데 그게 걸린 것뿐이야. 엄마 고집 센 게 하루 이틀이니? 그리고 우리 엄마 건물이 여기 말고 서울에 더 있어. 유진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자시다 우리 엄마. 이후 언니는 엄마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진실들이었죠. 엄마는 예전에 농사 짓던 넓은 땅들을 개발로 인해 팔아 받은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투자에 일가견이 있던 큰언니와 둘째 언니의 도움으로 크게 투자를 했고
그것이 배의 배가 되어 돌아와 서울에 있는 4층짜리 작은 건물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땅값이 지금처럼 높진 않았고 경매의 시세보다 싸게 올라온 건물이라 무리 없이 구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말도 못하게 올라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큰언니에게 들은 엄마의 자산 얘기를 끝으로 새삼 대단한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드디어 엄마가 허락했어. 너랑 결혼해도 좋다고 하셔. 수화기 너머로 예비 신랑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다 들렸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언니는 제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고, 저는 지금껏 있던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엄마가 농사를 짓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은 당시에 말했던지라 알고 있던 언니는 어떻게 허락을 받게 된 건지 집요하게 물었죠. 그래서 전 지금껏 예비 시모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주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큰언니는 혀를 차기 일쑤였죠. 선물 공세에 직원 노릇까지 하며 허락을 구걸한 제가 한심하다면서 말이에요. 큰언니의 비꼼에도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허락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보니까 확실히 연애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삶이 달라왔던 남녀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죠. 연애 때는 크게 싸워본 적이 없던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을 준비하며 꽤나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껏 서로를 봐오던 날들이 있었기에 화해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다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결혼 준비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식당 속 룸에는 시골에서 먼 걸음하느라 바쁘셨을 엄마께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그런 엄마를 부축해주며 인사를 했고 언니들도 시간 맞춰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온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누이는 저희 엄마와 언니들을 신기한 듯 저와 번갈아 가며 저희 5모녀를 동물원 속 원숭이 보듯 쳐다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며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고 갔고 예비 시모는 계속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시종일관 보였죠. 아니, 허리가 저게 뭐야? 다 굽어서는 수술할 돈도 없나? 아, 보기 흉해라. 급기야 오랜 시간 고된 농사로 인해 허리가 굽은 엄마를 보며 대놓고 흉을 보며 혀를 차보였죠.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참지 않는 큰언니가 화가 많이도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비시모에게 소리쳤고 그럼에도 아랑곳 않던 예비시모가 입을 열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허리가 저렇게 굽을 동안 일을 했다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쩜 자식이 넷이나 되면 수술도 좀 시켜주지. 혹시 빚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네. 혹시나 그런 거면 지금 말하세요. 당장 파혼시키려니까. 아휴, 찝찝해서 내 잘난 아들을 어떻게 장가를 보내겠어. 선을 넘는 예비시모의 말에 결국 엄마가 식탁을 탁 치며 멋있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돈, 그거 아십니까? 사돈 내 인쇄소와 꽃집이 있는 그 건물, 내 건물이에요. 내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재산은 200억입니다. 빚이라니 우습네요. 저도 지금껏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겠네요. 나야말로 이 결혼 시킬 생각 없어요. 엄마는 그 말을 마친 뒤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예비 시아버님이 하는 인쇄소와
예비시모의 꽃집 월세를 지금껏 동결했는데 다음 달부로 시세에 맞춰받겠다는 말을 해보였고 엄마의 말에 상견례장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건물주가 우리 엄마일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예비시모는 그제야 태세 전환을 해보이며 본인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입을 잘못 놀렸다며 엄마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고 그 옆에 계시던 예비시부는 머리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이 말을 짚어보였어요. 예비 신우는 짱이라면서 우리 엄마에게 엄지를 날려보였고 예비 신랑도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들을 데리고 가자며 그 자리를 나오게 했고 엄마께선 제게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죠. 너 행여나 그 집이랑 결혼할 생각 하덜 말어라. 그렇게 배경만 보는 집안은 죽어도 싫다. 그리고 언니들도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그래,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도 정도가 있지. 너 당장 파혼해. 유진아, 이건 나여도 네 편 못 들을 것 같다. 그런 집안에 결혼해봤자 너만 피곤해질 거야. 심지어 믿었던 셋째 언니마저 파혼하라며 완전히 등을 돌려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다섯 모녀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 따라 나온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다시 한번 저희 엄마와 언니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났는지 때마침 올라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을 뿌리쳐냈고 그렇게 전 결혼을 며칠 남기지 않은 채 파혼 위기에 맞았답니다. 엄마도 언니들도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분명 제가 힘들어질 거라며 말리지만 저는 예비 신랑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이번엔 저희 가족들이 허락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상황이 역전된 지금 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의 허락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엄마와 언니들의 말처럼 이 결혼을 파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반대를 무릅쓴 채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고민이 된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